자, 주원장 30년 재위 기간 동안 이 주원장은 10만여 명의 공신 그리고 군인 대신 관료를 숙청했습니다. 거의 뭐 명나라판 스탈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명태주 주원장한테도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자들을 처형하면 저녁에 다른 자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내가 저녁에 이 자들을 처형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위법행위가 판을 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호락호락한 세계사 32편입니다. 오늘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던 이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원장인데요. 거지 주원장을 황제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힘이 거지 주원장을 황제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제 강연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주원장입니다. 보통 두 얼굴의 황제라고 불리는데요. 이 두 얼굴의 황제, 주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청나라 학자 조익이라는 사람은 주원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현의 면모 그리고 호굴의 기품, 도적의 성품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자, 왼쪽에 보면은 추남 버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남 버전이 있겠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두 가지 버전의 초상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호이익,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성호이익도 이 주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글이 있습니다. 주원장의 사납고 각박한 성질은 진시황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사납고 각박한 성질, 그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원장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원장을 황제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이죠. 주원장은 이런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배고픔이 없었다면 황제도 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중팔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세진과 어머니 진씨 사이에서 8번째 자녀로 태어났던 인물이 주중팔이였는데요. 그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찌들고 가난한 이 집안에서 입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 그의 탄생.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다 사망을 해버렸죠.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 시신이 썩어갈 정도로,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거죠. 장례식을 치를 만한 돈도 없었고 그 시신을 묻을 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중팔에게, 절박했던 주중팔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유계조였습니다. 이 유계조는 이 절박했던 주중팔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내주었죠. 그러니까 밭대기의 귀퉁이를 내주어 가지고 이곳에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팔은 낡은 헌금을 가지고 부모님의 시신을 사고 관도 없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건국 후에 이 유계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유계조 집안은 대대손손 명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천의 고아가 되었던 이 주중팔, 살기 위해서 황각사로 갔는데요. 절 이름이 오타가 났네요. 황각사입니다. 살기 위해서 황각사로 간 이 주원장, 이곳에서 이 주원장의 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각사라는 절이 주원장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현재의 주원장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 황각사에서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고빈 스님입니다. 황각사의 노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빈 스님이
주 원장을 보고 비범함을 단번에 캐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깨우치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 환각사의 노승이었던 고빈 스님이었습니다. 이 고빈 스님이 주중팔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환각사 주지로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산해서 탁발승으로 전국의 민심을 살피고 너의 뜻을 세울 곳에 몸을 투신하라 라고 말을 했죠. 고빈 스님의 말을 듣고 주 원장은 탁발승이 됩니다. 이 탁발승은 불교에서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에 탁발승은 거지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런 처지의 승려였었죠. 탁발승을 하면서 이 주 원장은 사주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주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황제가 아니면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쩌면 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주 원장은 거지가 아니라 황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 원장에게 탁발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탁발승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 탁발승을 하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겠죠. 진짜 고빈 스님 말씀대로 전국의 민심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민심을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탐강오리한테 고초를 겪는지 그 현실을 목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천의 지리를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풍속도 알 수가 있었죠. 훗날 이 탁발승의 경험은 황제가 되었던 주 원장한테 아주 큰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탁발승으로 지내고 있던 이 주 원장에게 어린 시절 소몰이를 같이 하던 탕화라는 친구한테 서찰이 왔습니다. 이 탕화는 홍건적에 투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탕화는 이 서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곽차흥의 수하로 있다. 너도 이곳에 와가지고 나와 함께 큰 뜻을 이루어보자 라고 말을 했었죠. 이 탕화의 서찰을 받고 주 원장은 홍건적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홍건적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가 되는 요 시기거든요. 이 원나라 말기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는데 홍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중반 강남 일대죠.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강남 일대에서 일어났던 한족 농민 반란군을 홍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동지라는 의미에서 단결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전부 다 붉은색 두건을 썼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백령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령교는 항상 그 왕조의 말기 때 많이 유행하는 사상인데요. 불교하고 미륵신앙하고 민간신앙이 결합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주술적인 종교입니다. 미래의 미륵신앙이 내려와서 이 현세의 각박한 이 삶을 개벽시켜서 구제한다는 거죠. 이 홍건적들은 백령교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주 원장도 백령교도였습니다. 이 홍건적에 투신을 했을 때 홍건적의 무리가 있는 곳에 찾아갔겠죠. 주 원장.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홍건적의 무리에서 주 원장은 또 한 명의 은인을 만나는데요. 곽자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홍건적의 두목이었는데요. 이 곽자흥은 중팔의 총명함과 비범함을 알아본 인물이었죠. 그러면 이 중팔의 총명함과 비범함 어떤 거였을까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환각사의 고승이었던 고빈 스님이 가르쳐 주었던 능력이었죠. 이 능력이 이 홍건적의 무리에서 주 원장을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 홍건적 도적이면서 농민군이었습니다. 대부분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돋보였던 인물이 주 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이 주 원장, 곽자흥은 자신의 양딸을 이 주 원장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명나라 초대 화후 효자고 화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마황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딸이에요. 곽자흥의 친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딸이었던 수영이를 양딸로 예쁘게 키웠습니다. 이 수영을 자신의 후계자로 마음을 먹었던 주 원장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자, 이 마황후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주원장은 결혼 첫날 밤에 아내였던 마시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발이 크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센스 있는 남자입니까? 센스 없는 남자입니까? 자, 이건 센스 없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랬더니 수영낭자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도 추남이니 그냥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일화를 보고 이 마시 부인, 마황후의 성격을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찬 것 같죠? 할 말은 하고 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황후가 되었을 때도 유일하게 이 황제였던 주원장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마황후였습니다. 이 마황후는 중국에서 최고 뛰어난 황후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마황후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널리 현자를 구하여 간언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처음 세웠을 때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대단한 황후지 않습니까?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다니요. 이 마황후와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황후는 그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주원장이 먹는 음식을 직접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후궁들과 그리고 공주들과 직조하는 것, 그리고 바느질하는 것, 옷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수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나누어 줄 정도로 이렇게 현명하고 후덕했던 황후가 마황후였습니다. 황제가 되었던 이 주원장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어떤 폭군의 기질이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 마황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황후를 들이지 않았던 인물도 주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주원장이 마황후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었고요. 마황후가 죽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그의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겨져 있습니다. 마황후의 아버지가 곽자흥이라고 했는데요. 이 곽자흥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곽자흥이 이끌던 홍건적 무리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바로 주원장이 이끌게 되겠죠. 2인자였다가 이제 1인자가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왕조 후기의 반란군과 어떤 군벌의 세력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원장은 이쯤 있습니다. 요 중간에 보면 주원장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중국 강남 지방의 후저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원장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곽자흥의 홍건적 무리도 이 지역을 세력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주원장과 세력 격돌을 벌였던 세력이 바로 오른쪽에 장사성, 그리고 왼쪽에 진우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벌 둘을 물리치고 천하를 제패했던 인물이 주원장인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서 주원장이 이 홍건적 무리들 중에서 원탑이 되었는지 일화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성의 부대와 강소 땅에서 대치 중인 주원장의 부대입니다. 주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사성 부대를 물리치려고 하면 이 산을 우회해서 가서 배후를 공격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회를 하면서 협곡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협곡에서 주원장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와 마주쳤을까요? 바로 알을 품고 있는 산오리와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수많은 부하들을 인솔하고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장사성과 격돌, 대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주원장은 진군을 멈추고 기다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주원장은 알을 품고 있는 산오리를 보고 진군을 멈추었을까요? 자, 이 진군을 멈추는 주원장을 보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까짓 것 오리 한 마리 때문에 진군을 멈추다니. 아,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끝장. 끝이 났어 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순간을 포기했습니다. 자, 주원장은 왜 진군을 멈췄을까요? 자, 주원장이 환갑사에 있을 때 그 고승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끼 품은 짐승을 해치면 업보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죠.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품은 짐승이 새끼를 품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주 원장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 원장의 부대에 오히려 장사성의 부하들이 투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투항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내를 보이는 주 원장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만하다, 우리가 따를 만하다라고 장사성의 부하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주 원장의 감성적인 리더십이 여기에서 발휘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주 원장의 리더십으로 한족을 다시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황제 주 원장, 이 주 원장은 어떤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명청대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명나라는 278년,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왕조를 유지했던 그런 왕조였는데요. 이 초대 황제였던 주 원장, 토대를 잘 닦아 놓았겠죠. 보겠습니다. 홍무제 주 원장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국가 비전이 홍무제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명태조 주 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무제 주 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홍무는 당시 명나라의 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자신의 황제 시호로 삼았죠. 이 홍무제 주 원장의 새로운 국가 비전은 바로 한족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주 원장은 그의 세력 근거지였던 이 난지, 남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을 도읍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죠. 자, 이 원나라 때 힘을 떨치지 못했던 이 유학을 다시 숭상하게 만들었고요. 나라 이름을 대명 혹은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를 계승한다라는 어떤 국가 비전을 만들어내죠. 한족의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정부패 일속, 국가기강 세우기. 그러니까 주 원장이 거지로서, 탁발성으로서, 그리고 홍건적으로서 살면서 이 탕간오리한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치를 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원장한테 버려야 될 사람으로서 바로 이 탕간오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관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원장이 버려야 할 사람들, 버렸던 사람들, 그의 데스노트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료, 여기에는 공신도 있습니다. 주 원장과 중원을 누비면서 명나라를 세웠던 그 공신도 데스노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오만하고 거만하게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관료 혹은 공신, 역시 데스노트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은 많은 재물과 관리를 탐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 원장의 데스노트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노트를 해결할 인물, 이 숙제를 해결할 인물들은 바로 금의 소속의 사람들이었죠. 금의 위, 홍무제의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의 같은 경우는 관리들의 집이라든지 관리들이 잘 가는 술집이라든지 그의 이웃이라든지 그의 동네라든지 그가 잘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찰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CCTV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찰을 했냐 하면 잘 듣고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금의가 그것의 최선봉에 있었다는 거죠. 주 원장이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방법, 관료들을 두렵게 하랍니다. 어떻게 두렵게 했을까요? 능지처참이라든지, 자, 끔찍하죠? 성기를 자르는 거, 그리고 박피, 그리고 진초라는 형벌이 있는데요. 진초라는 형벌은 어떤 형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한 종류로 죄인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풀을 채워서 인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다른 관료들한테 본보기로 삼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관료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관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려고 했던 인물이 주 원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주 원장의 치세 때 생겨났던 형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벌도 굉장히 특별한 형벌이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호유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호유랑은 굉장히 간지럽힘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너 진짜 간지러워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숲속에 모기가 많은 숲속에다가 이 호유랑을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 놓았다는 거죠.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 놓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모기떼들이 이 호유랑한테 달려들었겠죠. 앞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호유랑은 간지러움에 참다 못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 주원장 치세 때 가장 유명한 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람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명나라 초기 때 호유용, 이 사람도 역시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승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호유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옥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이 호자와 남자를 따서 호람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호유용과 남욱은 왜 이렇게 참혹한 옥사를 겪었을까요? 이 호유용도 공신이 되면서 많은 권력을 쥐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원장의 상소문을 먼저 읽는, 그러니까 주원장을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먼저 결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백성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 호유용도 주원장의 숙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달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신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한신이 공을 세워가지고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한신의 역할이 바로 명나라 때 서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달 장군 때문에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건국할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이 서달입니다. 자, 이 서달은 역시 용모에 휘말려 가지고요. 주원장이 이 서달한테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서달은 전쟁에서 종기라는 피부병을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피부병이 걸렸을 때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드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서달한테 주원장이 이 거위고기와 술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달은 이런 생각을 했었죠. 황제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주원장이 하사한 거위고기를 먹고 며칠 뒤에 서달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원장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신, 측근조차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반란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아주 철저하게 엄단을 했다는 거죠. 자, 주원장 30년 재위 기간 동안 이 주원장은 10만여 명의 공신 그리고 군인 대신 관료를 숙청했습니다. 거의 명나라판 스탈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명태조 주원장한테도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침에 어떤 자들을 처형하면 저녁에 다른 자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내가 저녁에 이 자들을 처형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위법행위가 판을 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원장이 이 숙청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매일 아침 입궐할 때 처자식과 눈물로 이별을 고하고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면 다시 서로 기뻐하며 이로써 또 하루를 살았다고 하였다. 자, 눈물겹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빨리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 이런 시기가 바로 주원장의 치세였거든요. 그런데 주원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주원장을 홍건적으로 인도했던 인물이 탕화인데요. 이 탕화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공신들이 그 숙청의 덫에 걸렸을 때 탕화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탕화는 주원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한테 이런 편지를 쓰죠. 신이 그동안 폐하를 모시고 전쟁터를 누빈 지 수십 년,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신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군대를 지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묘자리나 찾아보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도록 윤호해 주십시오. 탕화의 묘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276년 명나라 이왕조의 토대를 마련했던 주원장표 개혁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건국의 주체 세력이 홍건적이었죠.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집니까? 엘리트 군단이 부족해지죠. 당연히 주원장은 문신을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을 길러내는 학교를 전국 방방곡곡 건립하죠. 그리고 대명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선의 어떤 법전들도 이 대명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명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이 이 대명률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 대명률에 보면은 승상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아까 승상이었던 호유용이 있죠. 반란에 연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재상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자신의 수많은 왕자들을 지방의 제후로 다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을 받은 자신의 왕자, 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황자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직접 통치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자, 황자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이죠. 빼지입니다. 여기에는 연왕 주체가 이 지역의 제후였는데요. 이 연왕 주체는 명나라 3대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인물이었죠. 이 주체는 마황우와 주원장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원장에 대한 종합평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주원장은 권세 있고 돈 많은 세도가나 탐관 오리들에게는 도적이었으며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는 호벌이었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성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원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명나라를 건국한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 주원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드라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드라마죠. 빈센조라는 드라마입니다. 자, 오른쪽에만 자꾸 눈이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 오른쪽에 송중기, 빈센조 까사노라는 역을 맡았던 인물이죠. 왼쪽에는 그의 동료죠. 홍차영이라는 극 중에서는 변호사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법무법인 하나를 이끌게 되는데요. 홍차영의 아버지였던 이 홍유찬 변호사의 뒤를 이어서 이 법무법인을 이끌었습니다. 이 법무법인 이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지푸라기였습니다. 지푸라기. 그러면 이 법무법인의 이름이 왜 지푸라기였을까요? 어떤 누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한 줌의 지푸라기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법무법인 지푸라기가 만들어진 이유라는 거죠. 존립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지 주원장을 황제로 만든 팀, 바로 지푸라기 한 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푸라기 한 줌. 이 주원장이 부모를 잃고 가장 절박했을 때 그때 땅 한 떼기를 내어주었던 유괴죠.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그를 가르쳐 주었던 환갑사의 스님, 그리고 홍건적에 투신했을 때 이 홍건적에서 후계자로 키워내었던 곽차흥, 그의 비부감을 먼저 알아봐 주었던 그 때문에 이 주원장은 거지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주원장한테 지푸라기 한 줌을 내주었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건넨 지푸라기 한 줌이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 한 줌은 거지도 황제로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